네, 안녕하세요. 인텔 코리아 유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 4개 회사에서 제품에 대한 또는 기술에 대한 소개를 드리는 자리에 발표를 하게 된 점 되게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저희가 현재 처해 있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있어서 이 디지털화가 되게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어떤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이런 4개의 어떤 협력 관계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뉴 노멀 시대는 불과 2년 사이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2개월 만에 전환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그런 시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크게 4가지 기술을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고 해서 모든 기기들이 다 컴퓨터화가 되고 있고, 어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2, 3년 전 얘기가 될 수도 있긴 한데 벌써 2천억 개에 달하는 IoT 디바이스들이 연결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IoT 디바이스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는 아직까지도 많은 시간도 걸릴 뿐더러 또 전체 데이터에서 한 4%밖에 해석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하고 있죠. 어쨌든 이 디지털 시대에서 큰 대표적인 어떤 트렌드의 하나가 모든 것은 다 컴퓨터로 구현이 되고 있다.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디지털화된 데이터들이 모여지고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퍼베이시브 커넥티브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데이터들이 모든 것이 다 연결성을 통해 갖고 데이터가 상호 이동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데이터를 연결된다는 것은 저희 사람들까지 포함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연결성이 두 번째 큰 대표라고 생각하고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저희가 현재 이제 뭐 신세계 INC와 그다음에 이 뉴타닉스, 그다음에 KTNF에서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클라우드 세상, 결국은 IoT 디바이스를 통해서 모아진 데이터들이 클라우드까지 연결될 수 있게끔 되는 이런 엔드투엔드에 대한 어떤 인프라 구축과 솔루션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걸 위한 만들어내기 위한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저는 사실 AI라는 표현을 쓰는 것보다는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걸 더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많은 연결성, 그다음에 디바이스,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퍼베이시브 커넥티비티를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 또는 클라우드로 연결되는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4가지 기술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항상 생각을 하고, 이런 변화에 맞서서 이런 기술을 도입하지 않았을 때 결국 이게 생존의 문제까지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4가지 기술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또 그거를 이렇게 이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협력 관계라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오늘 발표드릴 이 4개 회사가 그런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키텍처가 결국은 저희는 이런 협력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했던 아키텍처는 단순하게 어떤 뭐 제품 또는 뭐 데이터 그 자체가 아니라 결국은 엔드투엔드로 데이터의 워크플로우를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 아키텍처를 지원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 문제를 정의하는 건데, 데이터 거버넌스를 표현도 하기도 하고, 문제를 정의하거나 또는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은 고민을 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데이터를 모을 수 있게끔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포인트들, 이런 거를 계속해서 저희 팀들이 연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데이터를 획득하고 또 전처리하고, 사실은 데이터 분석 전체 워크플로우 중에서 뭐 또 AI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들이 문제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획득하고 전처리하는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노하우를 저희들은 계속해서 구축하고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기반 위에서 인프라가 구축된 기반 위에서 어떤 그거를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해내고, 결국은 인사이트를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하거나 또는 어떤 교육 인력 양성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도 저희가 많은 부분을 투자하려고 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협력이 결국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긴 하지만
단순하게 어떤 제품 이게 그치는 게 아니고 엔드 투 엔드의 워크플로우, 데이터의 워크플로우를 지원하는 전반적인 플랫폼 아키텍처와 어떤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고요. 어쨌든 이런 시간을 만들어 주신 회사 분들께,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세계 INC의 조용주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신세계라는 주제입니다. 발표에 앞서서 먼저 인텔, KT&F, 유타닉스 관계자 여러분께 이번 방송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점 먼저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세계 INC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굉장히 잘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신세계 그룹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현황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을 설명을 드릴 건데, 최근에 신세계 INC와 인텔, 유타닉스, KT&F 4개 회사가 MOU를 맺고 프라이빗 클라우드 전용 서버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이번 세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그룹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보유한 서비스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저희 사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INC는 10년 전부터 100% INC의 자산을 투자해서 그룹사를 위한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한 기업입니다. 본 사례는 국내 엔터프라이즈 기업 중 몇 안 되는 성공 사례이기도 합니다. 해당 노하우를 통해서 저희가 대외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객사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고민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신세계 방법론을 제언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룹 사례입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신세계 INC는 신세계 그룹의 IT 계열사로 97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장된 회사고, 신세계 그룹을 포함해서 다양한 고객사의 IT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저희 그룹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2년도에 회사 내의 어떤 컨설팅 결과 때문에 클라우드라는 걸 도입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났었고요. 당시에 저희가 어떤 서버에 대한 클라우드 전환 물량을 보유한 상태로 사업을 했던 건 아닙니다. INC가 100% 투자를 할 때 사실은 사업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저희 경영진께서는 기존에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서버에 대한 종속성, 그리고 관계사에 대해서 항상 납품 위주의 사업을 해야 되는 걸 탈피하기 위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투자를 결정을 했었고요. 당시 저희는 1세대라는 개념으로 스토리지에, 그다음에 일반 서버에 VMware와 같은 일반적인 전통적인 방식의 가상화로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경에 아마 아시겠지만 과천 삼성 SDS 화재가 나면서 저희도 DR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 왔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1세대 클라우드를 처음에 시작을 하고 약 1년 동안은 사실상 사업이 잘 안 됐습니다. 안 됐던 이유는 기존의 고객들이 비용을 내고 서버를 쓴다는 것에 좀 인색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주요 관계사들이 사실은 조금 고민을 하시다가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시면서 폭발적으로 쓰게 됐습니다. 이런 사례를 토대로 저희가 고민했던 거는 DR도 그렇다면 그룹사의 어떤 비용을 저희가 받아서 만들 게 아니고 INC가 100% 투자를 해서 DR 애저 서비스 형태, 즉 클라우드 형태로 서비스를 시작을 하자라고 좀 고민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 클라우드 사업 자체가 굉장히 활발하게 확대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1세대의 어떤 아키텍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냐면, 스토리지 형태의 어떤 가상화 서비스를 제공을 하다 보면 장애 대응이나 확장성에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진정한 클라우드를 가기 위해서는 스토리지를 제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분산 아키텍처를 만들어야지만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처럼 저희 관계사의 클라우드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입했던 게
HCI 기술입니다.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 기술이고, 그 기술이 결국은 분산 아키텍처 구조인데, 저희가 여러 벤더사를 고민 끝에 유타닉스를 선정을 해서 저희 그룹 표준으로 2세대 클라우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에 저희가 늘 말하는 우리가 써보니 좋아서 사업을 시작했다라는 어떤 명분으로 저희가 대회 사업을 시작했고, 2019년도에는 클라우드에 적합한 데이터 센터를 신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이제는 아마존과 애저와 같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개발했고, 그리고 유타닉스랑 전략적인 MOU를 맺으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사를 보시면 1세대를 인프라를 만드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2세대 HCI 도입을 하는 게 두 번째, 그리고 거기에 맞는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게 세 번째, 그리고 그걸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CMP를 만드는 게 네 번째 진행 단계로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저희가 이제 퍼블릭까지 연동하는 진정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만들 수 있는 국내 몇 안 되는 사업자로 발전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세대 클라우드를 만든 배경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세대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인프라 아키텍처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정성 측면에서 장애에 대한 영향도 컸고, 특히 어떤 DR에 대한 복구의 전환이나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산 아키텍처를 도입하게 되면 장애가 났을 때 어떻게 보면 영향도가 최소화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는 처음에 시작을 하지만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은 확장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기존 1세대는 확장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2세대는 퍼블릭 클라우드처럼 쉽게 확장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 처리나 어떤 엔지니어의 지원도 굉장히 복잡했지만 2세대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 특히 비용 부분에서 굉장한 절감 효과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 분석을 했을 때 한 30% 정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저희 그룹의 신세계 INC가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할 때 아마존이나 애저와 같은 서비스를 넣을 수 있냐의 어떤 관점에서 HCI 기술 도입이 필수 요소였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규모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국내 최대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고, 그룹 서버의 한 70%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시는 모든 관계사가 쓰고 계시고, 저희가 100% 투자해서 수익 사업을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 디파인 데이터 센터의 개념이 모두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를 도입하면 소프트웨어 업체와의 이견이 좀 많은데요. 저희가 MS 익스체인지 같은 저희 그룹웨어에 들어가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들도 클라우드화 시키는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벤더가 개런티할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라이센스에 대한 문제까지도 다 해결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DB 같은 경우도 저희가 클라우드에 다 올려서 고성능 DB 형태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이 저희는 신세계 그룹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저희 클라우드의 경쟁력을 계속 올리고 있는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GPU까지 공급되는 어떤 인프라를 만들어서 저희 AI나 머신러닝, 딥러닝까지 구현하고 있는 그런 것까지 경험한 상태입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신세계 INC는 그룹을 운영했던 역량, 그리고 거기에서 배출된 좋은 인력들, 그리고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버무려서 사실은 한 4, 5년 전부터 어떻게 보면 프라이빗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사업을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배경은 결국은 최대 규모의 레퍼런스가 저희 그룹사였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면 단순하게 인프라만 구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고객사의 어플리케이션도 전환을 해야 되고, 전환 후에 그리고 운영까지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즉, 제품을 판매하는 게 클라우드가 아닙니다. 결국은 고객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를 클라우드화 시키고 어플리케이션도 문제없게 돌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엔지니어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타닉스라는 솔루션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타닉스 엔지니어도 보유하고 있지만 SAP 전환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그룹웨어나 아니면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금융 또는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부분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웹아스 엔지니어, 그다음에 DB 엔지니어, 네트워크 엔지니어까지 보유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런 류의 사업들은 결국은 제한 입찰 과정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PM 인력들 그리고 제안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프리세일즈 인력들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신세계 INC는 그룹을 통해서 얻은 어떤 역량을 토대로 양질의 인력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 레퍼런스 통해서 고객사들한테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과금 설계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MP라고 하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 구축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 게 효과적인지, 그리고 서비스는 어떻게 전환해야 되고, 향후에 인력들은 어떻게 운영돼야 되고,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컨설팅 영역까지 전 분야에 대해서 다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저희가 그 고객들한테 얘기하는 저희의 방법론입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방법론인데, 먼저 고객들이 최근에 저희 투어나 아니면 저희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우리의 전략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고객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전제가 되지 않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현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물어봅니다, 고객들한테. 그 고객님의 회사는 어떤 서비스를 쓰고 계십니까?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 게임사나 뭐 이커머스 기업처럼 비즈니스가 연속적이지 않을 수 있는 기업들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한 서비스를 하는 어떤 기업 고객도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셔야 됩니다. 근데 꼭 그렇지 않은 고객들도 많이 존재하십니다. 보통 금융권이나 아니면 공공이나 아니면 엔터프라이즈 기업 중에 보수적인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죠. 그런 기업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인프라도 굉장히 복잡하시고 그 인프라를 투자하는 방법도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너무 설켜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수익을 낼 건지 아니면 관리적인 측면으로 방향을 잡을 건지에 대한 결정도 하기 힘듭니다. 이런 고객들이 결국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효과적으로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이드를 드립니다. 그러시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단계에 따라서 퍼블릭을 연동하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걸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가 얘기하는 그 클라우드의 추진 단계는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인데요. 표준 인프라를 어떻게 잘 선정하냐가 중요합니다. 그 고객들이 일부 헷갈려 하시는 게 가상화 솔루션을 선택하는 것이 클라우드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고객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아키텍처 구조상 그 분산 아키텍처를 선정을 했냐, 예를 들어 스토리지 구조를 최소화시켰냐, 이게 저희가 볼 때 핵심 포인트고요. 그래서 최적의 인프라를 선정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어떤 운영 프로세스가 조금 바뀝니다. 그리고 운영 인력 또한 역할들이 바뀌기 때문에 고도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인프라만 까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과금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관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형태를 갖출 수 있고요. 그 형태를 갖추고 난 다음에 관계사 또는 관련 부서에 공급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결국 파스나 사스로 확대하고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연계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인프라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얘기 드렸지만 그 저희 신세계 그룹은 유타닉스라는 제품을 표준으로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그 구글 아키텍처를 알고 있는 분들이 창업을 해서 분산 아키텍처를 어떻게 보면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상태로 제품을 만든 부분이 있고요. 특히 그 어떤 그 클라우드는 운영의 묘인데 그 한 번에 모든 게 빅뱅으로 인프라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점진적인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세대가 바뀌게 됩니다. 즉 오늘 투자하고 5년 뒤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5년 뒤에 투자한 제품까지 호환이 쉬울 수 있냐의 측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측면에서 유타닉스가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준 인프라를 잘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 고객들 중에 그 기존에 쓰고 있는 시스템을 본인들의 어떤 역량으로 쉽게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겁니다. 즉, 그 사업자 선정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U2L이나 P2V나 V2V와 같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초기에는 사업자 힘을 빌릴 수 있지만 그 클라우드가 확대되면 될수록 결국은 고객의 역량 또는 어떤 계약 관계에 따라서 이 마이그레이션들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도 저희가 잘 제안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저희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중에 나와 있는 CMP와 어떤 차이가 있냐를 말씀드리면 10년 이상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운영했던 진짜 전문가들이 만든 시스템이 솔루션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CMP들은 가상화 기술 기반으로 어떤 관리 측면이 강화가 돼 있다면 저희 CMP는 다른 CMP와 다르게 사용자의 페이지와 관리자의 페이지가 구분되어 있는 유일한 패키지 제품입니다. 그리고 그 대기업 또는 공공금융권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가 중요시한 고객들이 필요한 클라우드를 생성하고 삭제하고 변화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명확히 들어가 있는 솔루션입니다. 결제 과정도 물론 필요하고 로그를 통해서 향후의 감사 증정까지도 관리할 수 있고요. 대표적인 예를 좀 말씀드리면 대기업의 IT 계열사들은 공통자산이라는 걸 운영합니다. 여러 계열사들이 같이 투자를 해서 이거를 클라우드 과금을 어떻게 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건데요. 그런 로직까지도 포함된 게 저희 CMP입니다. 그리고 그게 자동화나 기본적인 CMP의 기능들은 다 들어가 있고요. 향후에 저희가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내년 1분기까지 저희가 개발을 진행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만들 수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릴 제품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서 얘기 드렸던 신세계 INC의 CMP 기술, KTNF의 하드웨어 제조 기술, 인텔의 컴퓨팅 전문 기술, 그다음 유타닉스의 HCI의 기술이 결합된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전용 서버입니다. 최근에 출시를 했고요. 이 서버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저희 서버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손쉽게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바로 만드실 수 있고, 고객은 마치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는 것처럼 클라우드 서비스를 자사내의 어떤 계열사 또는 팀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서버입니다.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고객들이 자체 클라우드, 즉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들면 세 가지 요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인프라, 운영 환경, 서비스. 그러면 인프라는 결국은 HCI 기술이 도입되는 게 현존하는 가장 좋은 기술일 거고, 결국 CMP 도입하시고 이아스, 파스, 사스를 고민하게 됩니다. 기존의 서비스로 가게 되면 결국 인프라는 HCI 기술, CMP 따로 이렇게 구매를 하셔서 두 가지의 기술을 버무려서 결국 이아스부터 먼저 만들게 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죠. 이 또한 조금은 복잡합니다. 하지만 저희 서버를 사시면 이 모든 과정이 한 방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많은 문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도 런칭을 했는데요. 이 서비스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사업한 지가 20년이 넘은 회사입니다. 저희가 그 신세계 그룹뿐만 아니라 대외 고객사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을 했습니다. 즉, 그 월 과금 형태의 데이터 센터 서비스와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서비스에 유타닉스의 어떤 기술, 그리고 신세계 INC가 선 투자를 해드리고 고객이 필요한 상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는 건데, 퍼블릭 클라우드와 이 차이점은 퍼블릭 클라우드는 VM을 어떻게 보면 사용량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자원의 양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인데,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는 저희는 노드 단위, 즉 고객이 프라이빗하게 쓸 수 있는 하드웨어를 직접 공급을 해드리고 월 과금 형태로 저희에게 비용을 내시면 됩니다. 이게 VM 한 대, 서버 한 대, 두 대 이렇게 구성되긴 어렵고요. 이 서비스는 벤처형은 10대에서 15대, 중소형은 20대, 중견형은 30대에서 40대, 엔터프라이즈형은 60대. 저희가 사이징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금액을 지불하시고 어떤 약정 형태로 쓰면 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고객이 필요하신 고객들은 어떤 고객들이 있냐면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근데 퍼블릭 클라우드 중에서 그냥 서버 위주로 쓰고 계신다. 그렇다면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퍼블릭이 아닌 프라이빗 서비스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서비스 분류를 통해서 서비스 레벨을 정하면 금액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벤처형은 퍼블릭 클라우드와 비용 규모가 좀 비슷합니다. 하지만 중소, 중견, 엔터프라이즈형은 한 20에서 30% 더 저렴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많은 문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생각하는 사업 목표는 진정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포함해서 토탈 클라우드
서비스를 고객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저희 여러 가지 프라이빗 클라우드 기술과 서비스,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서 고객을 어떻게 운영,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노하우, 그리고 저희가 개발한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 요 세 가지 영역들이 필수 요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 드렸던 저희의 양질의 인력들을 통해서 그 고객들이 필요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드리는 사업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중심에는 저희 스파로스 CMP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고객들이 좀 손쉽게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들고 싶으면 저희 전용 서버가 그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도 퍼블릭 클라우드 MSP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국내 또는 국외의 어떤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과도 코업을 해서 고객들이 진정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쓸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는 클라우드 SI 사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입니다. 저희는 저희 회사랑 KT&F, 유타닉스, 인텔은 이미 하나의 생태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파트너를 저희는 찾고 있고요. 그런 어떤 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어떤 진정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사업 방향을 좀 더 강화하는 것에 저희가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마케팅에 대한 어떤 홍보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김포에 저희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 센터에서 매월 셋째 주 수요일마다 저희가 SSG 클라우드 정기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투어는 저희 회사랑 KT&F, 유타닉스, 인텔 4개사가 공동 주최를 하고 있고요. 그 투어에 오시면 저희 그룹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견학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인텔에서 어떤 시장 전망치나 전문적인 자료를 많이 브리핑 해드릴 거고, 저희 그룹 사례나 아니면 전문 사례들을 많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그 앞으로 어떤 프라이빗 클라우드 또는 클라우드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면 좀 문의 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발표를 맡은 뉴타닉스의 송재용입니다. 신세계에 이어 저희는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떤 클라우드가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선 목차를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의 동향과 시사점, 그리고 성공적인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위한 고려사항, 마지막으로 맺은 말입니다. 첫 번째, 클라우드의 동향과 시사점입니다. 클라우드로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가장 첫 번째로 기억하시는 게 비용 절감이실 겁니다. 하지만 비용 절감에만 포커스하시면 안 됩니다. 장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클라우드의 장점은 탄력적인 자원 활용, IT 서비스의 품질, 일관성 확보, 그리고 이제 손쉬운 확장, 이런 네 가지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코스트 절감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비즈니스 레버뉴의 증가와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 조금 더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랍박스인데요. 이 드랍박스 같은 경우는 2017년 이후에 퍼블릭 클라우드로 전환을 했다가 다시 온프렘,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전환한 사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랍박스의 경우는 비용 절감에만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탄력적인 자원 활용이 안 됐었고, 비즈니스가 급속도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초기에 생각한 거와 다르게 고정 비용이 증가하여 결국 고민 끝에 온프레미스로 전환하게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 과연 클라우드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좋은 것일까로 봤을 때 워크로드 특성에 따라서 클라우드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좌측에 보시는 예측 가능한 이제 워크로드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그리고 이제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바탕으로 해서 워크로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퍼블릭이냐 프라이빗이냐 혹은 혼재된 환경에서의 워크로드냐를 이제 고려해야 됩니다.
연속된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장표는 모건 스탠리 자료고요. 최근 3년간 결국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점점점 지표를 보시면 그 왼편에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오른쪽에 파란색으로 이제 보여지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시장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 가버넌스와 보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엣지 클라우드가 확장되면서 현장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여러 기업들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는 도입 후에 생각처럼 탄력적인 운영이 잘 안 돼서 자원 활용이 좀 어렵고, 그에 따른 고정 비용이 증가되어 결국에는 퍼블릭 클라우드는 점차 줄고, 그리고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지는 지표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러면 성공적인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가입니다. 스마트한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로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하는 겁니다. 워크로드와 비즈니스 관점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우측에 보시는, 우측과 위편에 보시는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현대화, 꼭 클라우드로 가야 될 부분, 비즈니스 관점에 생각해야 될 부분은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하단에 기존의 상황을 유지해야 되고, 오히려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최적화만 가능한 이제 그런 부분들, 공장의 MES 시스템 같은 부분들은 굳이 클라우드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지금 상황에 가장 맞는 어플리케이션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보통 기업에서 클라우드로 이제 방향을 잡으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로드맵 수립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드맵 수립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에셋에 대한 포트폴리오 분석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장표는 예시입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선 에셋에 대한 포트폴리오 분석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과연 제목 그대로입니다. 어떤 플랫폼을 만들 것인가? 복잡하고, 그리고 복잡할수록 비용과 시간, 그에 따른 리스크가 이제 많이 증가하는데요. 보통의 경우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될 때 두 가지를 생각하십니다. 너무 많은 자원을 한꺼번에 통합하고,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을 많이 사용하고 싶다. 사실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A사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기종 스토리지, 지금 앞에 보이는 장표처럼 여러 벤더들의 제품들, 그리고 뭐 리눅스, 오픈소스 환경, 유닉스 또한 뭐 솔라리스냐, IBM이냐, 이렇게 다양한 벤더 제품, 그리고 솔루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고객인데요. 이 고객은 결국 플랫폼 구축에 많은 시간과 인력과 비용을 투자했지만 실제 운영과 유지 관리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러면 플랫폼 선택을 위해 고민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플랫폼 이제 그 도입을 위해서 고려해야 될 첫 번째 사항입니다. 인프라입니다. 결국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그 근간이 되는 인프라가 가장 중요합니다. 즉, IaaS를 어떻게 구축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플랫폼 고려사항입니다. 오케스트레이션, 단어 그대로 지휘입니다. 전체적인 클라우드 스택별로 잘 사용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클라우드 주체가 점점 관리자에서 사용자로 변경되고 있고, 그에 따라 셀프 서비스로 인한 관리 주체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효율적인 관리들을 위해서 정책 기반으로 운영 및 자동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플랫폼 고려사항입니다. 보안인데요. 요즘 뭐 워낙에 보안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보안 사고가 나는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그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관리자의 실수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보안 패치 업그레이드를 좀 늦게 적용했다거나, 두 번째로는 내부로부터의 공격 증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비정형 데이터 사용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악성 데이터 침투를 통해서 보안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진말입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잘 운영하고 시작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바로 HCI입니다. HCI를 통해서 쉽고 단순한 아키텍트,
그리고 지능형 관리, 이를 통해서 원클릭으로 서비스의 중단 없이 무중단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동화로 가기 위해서는 민첩성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향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리스크를 관리하고 리소스를 운영하며 서비스 품질 향상 그리고 높은 생산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복잡한 클라우드, 저는 HCI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HCI, 여러 워크로드, 데이터 센터, 그리고 데브옵스 환경, 그리고 데스크탑 엣지 환경, 프라이빗 클라우드부터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이런 여러한 그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간단하고 안전하게 일관성 있는 HCI를 저희 뉴타닉스와 신세계 그리고 KTNF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게 된 KTNF의 홍영찬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국내 클라우드 인프라를 위한 서버 기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인프라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따라서 서버 기술에 대한 동향과 그 다음에 서버에 대한 핵심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KTNF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순서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시장 현황을 보게 되면 최근에 데이터 센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의 현황들이 점차적으로 구축되는 수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도표를 좀 보시면은 25년도까지 신규 구축 예정인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32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연평균 약 한 16%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아권에서 보게 되면 일본에 이어서 2위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WS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사, 구글과 같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국내 구축이 진행될 정도로 국내 시장에 대한 규모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떤 신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가 구축되는 그런 위치를 보게 되면 주로 도심지보다는 외곽에 구축되는 그런 상황이며,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지방에 구축될 예정으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좀 영업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자체에 구축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어떤 그 데이터 센터가 구축이 되면서 클라우드 시장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IaaS 시장 규모를 보게 되면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는 약 한 40% 정도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우에서도 글로벌 시장보다는 적지만 약 한 15%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상태는 비대면 서비스 등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서 클라우드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교육 현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었는데요. 최근에 교육 현장 같은 경우도 데이터를 클라우드 형태로 올려놓고 바로 접속해서 활용하는 형태로 해서 많이 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대한 활용도는 점차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는 측면에서 어떤 방식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데요. 클라우드를 보게 되면 퍼블릭 클라우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있는데 퍼블릭의 대표적인 것은 뭐 AWS라든지 그 MS의 애저, 구글 같은 이런 어떤 퍼블릭 클라우드는 일반 대중에 대해서 많이 선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든지 대기업들은 보안이라든지 규제 등으로 인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은 편인데요. 이를 위해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입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장점을 취해서 클라우드를 구성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HCI, 즉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 2, 3년 전부터 공공기관에는 HCI에 대한 검토가 있는 상황이고요. 한정 같은 경우는 벌써 적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 등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에 특히 이제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정보화 기본법에 따라서 정부 및 공공기관들은 클라우드 전환 목표에 따라 실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약 18만 대 정도에 대한 정보 자원을 클라우드로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많은 부분들은 퍼블릭 클라우드보다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구축할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지자체라든지 공공기관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대한 구축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럴 경우에 하이퍼 컨버지드 시스템에 대한 검토들이 있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들이 있으며 이러한 어떤 시장의 요구도 IDC 같은 데이터를 보게 되면 한 20% 정도 이상 매우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대기업의 경우도 HCI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례로 이제 그룹 전체가 데이터 센터를 구축했던 바로 신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도 HCI 기술을 통해서 그룹 전체를 구축을 했고 그 중에 또 일부들은 K10F 서버로 해서 HCI로 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인프라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존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MSP라고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관리자를 두고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 보기에 인력 중심의 어떤 관리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빈약해졌고요. 그래서 CMP라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도입을 해서 좀 더 수익성을 높이면서 관리의 수월성을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트너가 정의한 그런 CMP 기능들을 보게 되면 보시다시피 한 7가지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CMP가 구축되고 있다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프라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어떤 요구 사항들이 진행되면서 서버 관점에서도 여러 가지 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요구들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고성능을 요구하는 부분들인데요. 최근에 인텔 프로세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CPU가 출시가 되면서 기존보다 코어 수를 약 한 40% 정도 이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시 용량도 한 1.5배 정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매 세대마다. 그 다음 메모리 채널도 확대하는 그런 어떤 그 순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바로 고성능이라든지 고용량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인터페이스에 대한 기술도 기존의 3세대 기술에서 4세대 기술, 5세대 기술로 확대가 되면서 이론상으로는 기존보다 2배에서 4배 이상의 데이터 전송 대폭을 지원하게 됩니다. 바로 데이터 센터 시장이 커지면서 이러한 스펙들은 고성능 때문에 점차적으로 더욱더 요구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메모리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도 이제 새로운 어떤 기술들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새로운 연결망 구조인 CXL이라는 기술을 채택을 좀 하고 적용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CXL 기술은 서로 다른 기존 간의 메모리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에 대한 어떤 공유 기술들이 확대가 되는 그런 형태고요.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어떤 캐시에 대한 일관성을 구현해서 저지연 고속 연결 등을 가능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은 점차적으로 연결망 구조에서 좀 더 사용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더 생겨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장 장치도 기존의 이제 저속에서부터 점차적으로 고속에 대한 저장 장치로 변화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용 스토리지라는 어떤 데이터 센터에 맞게 밀도를 높이면서 냉각이라든지 전력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그런 어떤 저장 장치로 변화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터페이스 기술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제 PCI 인터페이스 기술도 3세대 기술에서 4세대, 아마 이제 1년 사이 또 5세대 기술로 이제 진화를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점차 이런 것들은 기존 세대보다 데이터의 어떤 그 전송 속도를 2배 이상 대역폭 확대하기 때문에 고용량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하나 이제 고성능의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이더넷에 대한 기술의 변화입니다. 서버 측면에서도 예전에는 주로 1기가
bps라든지 10Gbps 정도의 이더넷을 주로 많이 사용했다면 최근에는 25G를 활용하는 이더넷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고성능 쪽 또는 HPC 쪽 가게 되면 100G에 대한 이더넷도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버에서도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다양한 어떤 기술들이 이제 부품들에 대한 기술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서버 핵심적인 기술인 메인보드에 대한 기술도 이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진화되고 발전이 되어야 됩니다. 고속화되고 있고 또 고대역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품들이 서버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안정적인 고속 신호를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가 나노 경쟁이 심해지면서 전원에 대한 어떤 노이즈들도 안정적인 설계가 필요한데요. K10F는 고속 신호라든지 파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계뿐만 아니라 시그널 인테그레이션, 파워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 검증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안정적인 메인보드를 설계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설계된 어떤 그런 서버들이 또 동작하기 위해서 최적의 환경에 동작하기 위해서 또 바이오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최적의 또 코딩을 하는 부분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 자체 기술로 또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서버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서버들이 어떠한 것들을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HCI를 지원하는 하이퍼 컨버지드 시스템을 지원하는 기술을 가져야 한다는 부분인데요. 기존에 이제 데이터 센터 시스템 구축을 보게 되면 서버, 스위치, 스토리지들이 다 별도로 있어서 서로 그것들 연결하는 3티어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각각의 시스템을 사용해야 되고 그것들에 대한 효율성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HCI 기술을 도입을 해서 서버에 있는 디스크를 활용을 해서 스토리지 풀을 구성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기존의 스토리지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는 것들을 제외할 수 있어서 실제 어떤 비용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들을 가지게 되고요. 특히 이제 스토리지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면 단순하게 서버를 추가함에 따라서 스토리지에 대한 영역이 확보되기 때문에 좀 더 단순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용이성을 또 제공하게 됩니다. K10F 같은 경우도 이제 누타닉스와 협력을 해서 누타닉스에 대한 HCI 인증받은 서버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근에는 주요 공공기관에 납품을 해서 많은 레퍼런스를 좀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K10F가 제공하는 HCI 서버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누타닉스 HCI 레디 인증을 취득한 서버이고요. 이것으로 저희가 또 글로벌 업체하고 대등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구성들은 저희가 올플래시 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NVMe를 제공하는 그런 구성들, 그 다음에 NVMe와 그 다음에 SSD를 구성하는 지원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형태로 해서 SSD와 하드디스크 구성을 지원하는 그런 4가지 형태의 구성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어떤 모든 환경에서 HCI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합니다. 잠깐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총판 파트너사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프로모션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공급망 이슈 때문에 그 제품들을 받는 것들이 많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자체 개발하고 자체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강점이 있어서 4주 이내에 좀 납기를 하고 또 이 제품을 사용했을 경우에 좀 파트너들한테 좀 많은 혜택을 좀 주고 있는데 좀 더 좀 파트너들이 관심을 두고 저희 제품을 좀 고객들한테 소개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버의 핵심 중에 하나가 관리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인프라를 통해서 서버 자체에 대한 어떤 기능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바이오스하고 BMC에 대한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서버 상태에 대해서 상태를 모니터링 한다든지 이상 유무를 알린다든지 또는 원격 제어를 한다든지 또는 자동화를 위한 어떤 API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이오스 상황에서 진행을 해줄 수가 있고요. 또 BMC의 기능들을 통해서 지원을 또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클라우드 업체들은 그 자신들만의 워크로드를 구성하기 때문에 자신들에 맞게 최적화된 서버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통 글로벌 서버들은 ODM 서버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측면은 이제 관리 측면에서 좀 더 자동화 툴을 이용하기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KTNF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좀 제공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서버가 지원해야 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이야기의 핵심인 바로 CMP입니다. 저희가 이제 신세계 INC와 협력을 해서 스파로스 CMP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 스파로스 CMP는 유일하게 국내에 있는 다른 CMP와 다르게 서버 하드웨어와 그다음에 CMP 소프트웨어가 통합된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CMP 서버입니다. 이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CMP 서버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궁금하실 것 같은데 가장 크게 한 3가지 정도 차이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가 이제 굉장히 설치가 용이하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하드웨어를 따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따로 가져와서 설치하면 그런 어떤 상황에서 그걸 다 맞춰줘야 되는 부분에서 이 스파로스 CMP는 단순하게 프리 인스톨이 되어 있어서 원클릭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가 따로 있다 보니까 호환성에 대한 이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파로스 CMP는 일체형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최적화된 어떤 구성들, 그 다음에 어떤 호환성 이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고객들이 보시기에 가장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항상 그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데요. 문제가 생겼을 때 서버 업체 따로 부르고 소프트웨어 업체 따로 불렀을 때 어디가 문제인지에 대한 그런 파악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스파로스 CMP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유지 보수할 때에 단 한 개의 업체를 부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명쾌하게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조치를 취해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스파로스 CMP가 출시가 되었는데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사용해 보시고 그 효과들을 좀 느꼈으면 합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국내 클라우드 인프라를 위한 서버 기술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